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토트넘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라이프치히가 1대0으로 먼저 승리를 거둔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라이프치히가 승리하게 된다면 라이프치히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 원칙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토트넘이 라이프치히처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을 때는 연장전이 치러지게 되고 2골 이상을 넣은 상태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토트넘이 라이프치히보다 원정에서 넣은 득점이 많기 때문에 몇 점 차이로 승리하든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토트넘이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라이프치히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코나테, 오르반, 캄플, 아담스가 부상으로 우파메카노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담스와 코나테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오르반과 캄플은 여전히 부상에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파메카노는 경고 누적 징계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라이프치히는 시즌 초반에는 3백, 시즌 중반까지 4-4-2 전형을 주로 사용하다가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전후로 3백 전형을 다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 전형에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올모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과 전술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모가 선발로 출전하는 경우는 올모의 수비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머와 자비처를 확실하게 수비 라인업에 배치하고 올모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최전방 공격수들과 좌우 윙백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올모가 경기장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반면 올모가 나오지 않을 때는 자비처가 좀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되고 은쿤쿠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데요. 여기서는 은쿤쿠와 자비처가 자신들의 활동량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줄 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주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비적인 적극성이 뛰어난 세 선수가 배치되는 것이 챔피언스리그 16강전처럼 중요한 대회에서는 중원 싸움과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자비처, 은쿤쿠, 라이머가 중원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편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토트넘은 여전히 케인, 손흥민, 시소코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고 벤 데이비스와 베르바인 또한 부상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부상 상태에 따라서 경기 출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바인이 나오지 못한다면 라멜라가, 벤 데이비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베르통원이나 세세뇽이 경기에 나오거나 탄강가가 측면에 배치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과 케인이 빠진 공격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최근 알리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알리 주변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목해봐야 하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은 알리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최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거나 베르바인과 모우라를 따라서 상대 수비가 이동하면 알리가 수비에 발생한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2차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3백과 4백 중에서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좌우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면서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로셀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셀소는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전환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좌우 측면으로 끊임없이 볼을 전달해줬을 때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면서 최전방 공격수들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득점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로셀소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오리에에게 볼을 전달하면서 수비 한 명을 끌고 나가고 중원에서는 3명의 공격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에가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상대 수비가 알리와 모우라를 따라가는 데 집중한 나머지 베르바인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알리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왔을 때 베르바인이 여유롭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측면을 활용하는 모습과 3명의 공격수들이 침투하는 모습까지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는 무리뉴 감독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라이프치히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전진할 때 볼을 빼앗아내고 역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라이프치히의 역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경기의 경기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는 역습을 전개할 때 슈크나 폴센이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활용해서 볼을 전방에서 떨어뜨려 놓고 이때 볼을 잡은 선수가 베르너를 시작으로 중앙 미드필더, 좌우 윙백까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해주면서 날카로운 역습이 전개될 때가 많은데요.
라이프치히의 이러한 공격 패턴에 주의하시면서 경기를 보신다면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이 경기는 발렌시아 지방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팀은 1차전에서 아탈란타가 발렌시아에게 4대1로 크게 승리를 거둔 상황인 만큼 아탈란타가 8강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아탈란타가 승리하거나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다면 아탈란타가 8강에 진출하게 되고, 발렌시아가 4대1로 승리하면서 1차전과 동일한 스코어가 된다면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면 발렌시아가 8강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골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데, 먼저 발렌시아가 3대0으로 승리한다면 두 팀의 득실이 같아지지만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넣은 득점이 많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8강에 진출하게 되고, 아탈란타가 1골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순간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발렌시아는 무조건 4골 차이로 승리를 거둬야 8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발렌시아는 가라이와 망갈라, 막시 고메즈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가브리엘 또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으로 2경기를 출장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치니와 바예오는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반면에 로드리고와 코클랭은 이번 경기에 맞춰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코클랭과 로드리고가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코클랭의 복귀는 발렌시아에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현재 가브리엘, 망갈라, 가라이가 모두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발렌시아는 중앙수비수가 디아캅이 단 1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코클랭이 복귀한다면 중앙수비수로 출전하면서 중앙수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렌시아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발렌시아는 로드리고가 선발 출장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드리고가 나온다면 게데스와 솔레르 혹은 체리셰프가 왼쪽 측면 자리에서 선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로드리고가 선발로 나올 수 없다면 게데스가 선발로 출장하는 모습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데스 감독이 공격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면 이강인을 출전시켜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발렌시아는 대량 득점이 필요한 만큼 공격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공격 패턴을 형성하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탈란타는 최근 짐시티와 톨로이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훈련에는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괜찮다면 두 선수 모두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약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나올 수 없다면 칼다라가 중앙수비수로 기용되면서 팔로미누가 칼다라의 옆에 배치되는 형태를 예상해볼 수 있고, 두 선수 모두 나올 수 없다면 데룬이 중앙수비 라인에 기용될 텐데요. 여기서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발렌시아는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 아탈란타가 수비적으로 대응하느냐 혹은 공격적으로 맞받아치느냐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아탈란타가 수비 라인을 내린다면 아탈란타가 발렌시아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가 될 텐데, 이때는 역습을 전개할 때 볼을 잘 다루는 고메스와 일리시치가 볼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윙백이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차전 아탈란타의 4번째 득점 장면처럼 발렌시아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때 하테보어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아탈란타는 압도적인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 조직력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탈란타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발렌시아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발렌시아에게 좋은 기회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는 중원에서 강한 볼경합 상황을 예상해볼 수 있고, 볼경합 상황에서 승리했을 때 아탈란타는 좌우 윙백의 공간 침투, 발렌시아는 페란토레스나 게데스 혹은 로드리고처럼 빠른 공격수들의 스피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이 나오게 된다면 이강인의 패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공격수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텐데요. 이렇게 두 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는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상태인데요. 따라서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하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 리버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우에는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단 한 골만 기록하게 된다면 연장전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리버풀이 한 골 차이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 리버풀이 8강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골 차이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이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골을 기록하는 순간 리버풀은 최소한 3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득점이 두 팀의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샤키리와 알리송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핸더슨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 맞춰서 부상에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리버풀은 알리송 대신 아드리안이 출전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더슨의 복귀는 리버풀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소식인데 리버풀이 공수양면으로 핸더슨의 공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핸더슨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아놀드가 올라올 때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주기도 하고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쏠렸을 때는 자신의 킥 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로버트슨이나 마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핸더슨은 리버풀이 경기를 운영할 때 공수행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인 만큼 부상에서 복귀하는 핸더슨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느냐가 리버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부상으로 빠져있는 르마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에서 복귀하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에는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요. 먼저 히메네즈가 부상으로 2달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한 상태라서 중앙 수비 라인은 펠리페와 사비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트리피어가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트리피어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브르살리코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르마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르마의 자리에 카라스코나 비톨로가 출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코케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코레아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내려올 때 부상에서 회복한 펠릭스가 전방에 배치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아가 이번 시즌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레아를 그대로 전방에 배치하고 수비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 요렌테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시키거나 요렌테가 중앙에 출전하면서 좌우 측면에 코케와 니게스가 배치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하고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하는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이때 살펴볼 것은 최근 리버풀이 공격 작업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휴식기 이후에 펼쳐진 6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공격 작업에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공격 작업은 최근 몇 시즌 동안 지적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르미누가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살라와 마네가 전방으로 침투하거나 핸더슨과 바이널듬이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리버풀의 공격 작업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최근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움직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리버풀은 선수들이 좋았던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면서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골을 득점하는 순간 리버풀은 3골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는 득점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켜볼 만한 부분은 최근 리버풀의 수비 라인과 파비뉴가 볼을 주고받을 때 실수가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시즌 파비뉴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압박을 받을 때 불안하게 볼을 처리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파비뉴를 강하게 압박해주면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때 코레아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코레아는 전방에서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플레이에 능숙한 선수라서 코레아가 파비뉴에게 강한 압박을 시도한다면 충분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세트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 골을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1차전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득점이 필요한 만큼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세트피스 공격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허용한 실점 중에서 절반가량이 세트피스 실점일 정도로 이번 시즌 세트피스 수비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세트피스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차전에 도르트문트가 2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도르트문트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1점 차이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원정 다득점 원칙을 따져야 하는데 먼저 파리 생제르맹이 1대0으로 승리하는 경우에는 원정에서 한 골을 득점한 파리 생제르맹이 8강에 올라가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2대1로 승리한다면 1차전과 동일한 스코어가 되면서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가 2골 이상을 득점한 상태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한 골 차이로 승리하게 된다면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넣은 득점이 많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 파리 생제르맹이 2점 차이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무조건 파리 생제르맹이 8강전에 진출합니다. 여기서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메니에와 베라티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장할 수 없고 에르라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실바와 케러, 게에, 다그바는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경기 출장이 결정될 텐데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은 베라티가 없는 상황에서 중원에 마르키니스가 출전하고 마르키니스의 짝으로 파레데스 혹은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다면 게에가 출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앙 수비 라인은 킴펜베와 쿠아시가 호흡을 맞출 것이 유력한데 실바가 부상에서 회복한다면 실바가 쿠아시 대신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는 메니에가 없는 상황에서 케라와 다그바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해야 하는데 두 선수 모두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오른쪽 풀백 자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최근 시즌 내내 주전 공격수로 출장하던 이카르디 대신 카바니가 선발로 출장하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카르디와 카바니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4-4-2 전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원의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서 1차전처럼 4-3-3 전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카르디나 카바니가 나오지 않거나 디마리아가 중원으로 내려가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르트문트는 로이스와 델라이니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3-4-3 전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인데요. 아자르와 브란트 둘 중 어느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르트문트의 공격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자르가 나오면 3명의 공격수가 전방에서 활발하게 스위칭하는 형태가 되는데 브란트가 나오면 브란트가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풀어주고 전방에서 산초와 홀란드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경기가 운영될 텐데요. 이때 도르트문트는 3백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비 상황에서는 게레이루가 측면으로 빠르게 내려와주고 포백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두 팀 모두 공격진의 스위칭이 활발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가 패스를 보내줄 때 3명의 공격수가 공간을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도르트문트는 좌우 윙백의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공간으로 침투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두 팀 모두 공격을 진행할 때 측면 공간이 크게 발생하는 팀이라서 공격진의 빠른 침투가 서로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수비수 한 명이 측면 공간을 커버하러 나갈 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디마리아나 음바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번 주에 펼쳐지는 16강 2차전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경기 포인트를 통해서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